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달 한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78살 할머니 한 분이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치료를 포기하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겁니다. 첫째, 돈 없는 노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6가지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실패하는지 7가지 이유를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6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부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노후의 6가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병원 문턱에서 좌절하는 순간입니다. 74세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폭통을 느끼셨어요.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담낭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모아둔 돈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겨우 30만 원. 이걸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갑자기 300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수술을 미루기로 하셨어요. 통증을 참으면서 약으로 버티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려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서 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비용은 처음보다 2배나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비급여 항목도 많고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반대로 70살 박 모 할머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50대 후반부터 매달 10만 원씩 의료비 적금을 들어두셨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모으신 돈이 1200만 원 정도 됐죠. 할머니도 68세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할머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준비해둔 돈으로 당당하게 수술을 받으시고 재활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매일 산책을 다니고 계세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준비의 차이입니다. 병원비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미래를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건강보험만 믿지 마세요. 실손보험도 챙기시고 의료비 비상금도 따로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현실은 자녀에게 의지하며 잃어버린 존엄입니다. 68세 이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할머니는 3명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살아오셨죠.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시고 결혼 자금도 보태주시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할머니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자기는 저절로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70 가까이 되시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도 없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매달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죠. 처음에는 자식들도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자식들도 각자 생활이 있고 자기 자식들 키우느라 돈이 필요하잖아요. 조금씩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돈 달라고 전화하는 게 이렇게 창피한 줄 몰랐다고. 자식들 눈치 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다고. 평생 자랑스러운 엄마였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삶이 있어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관계 자체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72세정 모 할아버지는 다른 삶을 사십니다. 할아버지는 40대부터 개인연금을 준비하셨어요. 국민연금에 더해서 개인연금까지 받으시니까 매달 1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깁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한 푼도 손 벌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시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짐 안 되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한 줄 몰랐다고. 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경제적 독립이 곧 존엄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길이고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현실은 끼니조차 걱정되는 하루하루입니다. 76세 최모 할아버지는 혼자 사십니다. 부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지방에 살아요. 할아버지의 하루 생활비는 5천 원입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 정도죠. 아침은 거의 안 드세요.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으로 때우시고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끝냅니다. 가끔은 그마저도 아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실 때도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병원비 아껴야 하고 전기세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밥은 제일 나중이에요. 굶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양 부족으로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졌어요. 결국 작은 감기에도 쉽게 넘어가시고 병원 신세를 더 자주 지게 되셨습니다. 먹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가 더 들고 그러면 더 먹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69세 강모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도 풍족하게 사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달 8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계획적으로 생활하십니다. 할머니는 식비를 한 달에 3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비싼 외식은 안 하시지만 집에서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 드십니다. 계란, 두부, 생선, 채소 같은 것들로 영양을 챙기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먹고 싶은 건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요. 끼니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큰 복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밥은 기본입니다. 먹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노후는 너무 비참해요. 최소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는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현실은 계절이 두려운 주거 환경입니다. 81세 조모 할머니는 작은 쪽방에서 혼자 사십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보일러를 거의 안 틀어요. 대신 옷을 겹겹이 입고 이불을 몇 장씩 덮고 주무세요. 여름에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아끼십니다. 전기세가 무섭거든요. 그냥 땀 흘리면서 더위를 견디세요. 열대야가 심한 날에도 창문만 열어놓고 버티십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내시다가 작년 여름에 일이 터졌어요. 폭염이 계속되는데 에어컨을 안 틀고 버티시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적정한 실내 온도를 꼭 유지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돈이 없어서 실천을 못 하시는 거예요. 냉난방비를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결국 병원비로 더 큰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살고 계세요. 반면에 73세 한 모 할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여유가 많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적정하게 틀어서 섭씨 20도 정도를 유지하세요.
여름에는 선풍기를 돌리시고 정말 더운 날에는 에어컨도 켜십니다. 한 달 공과금이 10만 원 정도 나오지만 할아버지는 이걸 필수 비용으로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건강 잃으면 더 손해라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거 환경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여름과 겨울이 두려운 노후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최소한의 냉난 방비는 확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현실은 관계마저 끊어지는 고립의 나날입니다. 70세 김모 할아버지는 평생 사귀던 친구들이 5명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소중한 모임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 10,000원에서 20,000원은 나갑니다. 차라도 한잔하면 5,000원은 또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인데 모임 한 번 나가면 2만 원씩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끊으셨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계속 연락을 안 받으니까 결국 포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완전히 혼자예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말할 사람도 없고 외출할 일도 없어요. 외로움이 쌓이면서 할아버지는 우울증까지 생기셨습니다.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으로 사세요. 이게 바로 사회적 고립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반대로 75세 서모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도 크게 여유롭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매달 5만 원 정도는 교재비로 따로 빼두십니다. 할머니는 한 달에 2번 정도 친구들과 만나요. 비싼 식당에 가지는 않아요. 동네 국밥집이나 칼국수집에서 소박하게 식사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떨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한 달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고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정신 건강이 무너져요. 노후에 친구들과 소소하게라도 만날 수 있는 여유는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게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여섯 번째 현실은 생의 마지막까지 짐이 되는 불안입니다. 79세 박모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할머니는 요즘 자꾸 죽음에 대해 생각하세요. 그런데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장례비가 얼마나 들지 알아보셨더니 최소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할머니한테는 그 돈이 없습니다. 모아둔 돈이라곤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할머니는 밤마다 걱정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또 돈 쓰겠구나. 장례 치르느라 고생하겠구나. 살아서도 짐이었는데 죽어서도 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우울증까지 생기셨어요. 할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혼자 조용히 죽어서 아무한테도 폐 안 끼치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조차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건 정말 비극입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 권리가 모든 사람한테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77세 윤모 할아버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60대 후반부터 장례 준비금을 따로 모으셨어요. 지금 300만 원 정도를 장례비 전용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 방법도 미리 정해두셨어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치를 건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자식들한테도 이야기해 두셨고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다고요. 언제 죽어도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준비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맞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장례비 정도는 꼭 미리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1부였습니다. 돈 없는 노후의 6가지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병원비 문제, 자녀 의존의 문제, 식생활 문제, 주거 환경 문제, 사회적 고립 문제,
그리고 장례비 문제까지요.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제2부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2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7가지 후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나중에 준비하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65세 이모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 바쁘니까 60살 넘어서 준비하면 되겠지. 그때 가서 돈도 좀 모으고 연금도 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막상 60살이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수입이 뚝 끊긴 거죠. 재취업을 알아봤는데 60살 넘은 사람을 뽑아주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간신히 경비 일자리를 구하셨는데 월급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돈으로는 당장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할아버지는 후회하셨습니다. 40대, 50대 때 조금씩이라도 준비할 걸. 그때는 수입도 있었고 시간도 충분했는데 왜 미루기만 했을까? 반면에 63세 김모 할머니는 50대부터 준비하셨어요. 할머니도 40대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50살이 되던 해에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대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50세부터 매달 20만 원씩 적금을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10년 동안 모으니까 2,400만 원이 됐어요.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서 3천만 원 가까이 되셨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50대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요. 만약 60대에 시작했으면 이만큼 모으지 못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두 번째 후회는 자식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70일 세방모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3명의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은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보지 못하셨어요. 옷도 제대로 못 사 입으시고 외식도 거의 안 하시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한테 다 쏟으셨죠. 할머니는 생각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 거야. 내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져 줄 거야. 그런데 막상 70이 넘어서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상황이 생각과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자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둘째 딸은 애들 교육비 때문에 빚까지 있다고 했고요. 막내 아들은 아예 연락이 안 됐어요. 자식들도 각자 삶이 팍팍한 거예요.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어요.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요. 반대로 68세 최모 할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식이 둘 있으세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의지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40대부터 개인연금을 들으셨고 50대에는 주택연금도 알아보셨습니다. 60대에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차액으로 예금을 만들어 두셨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받으세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산다는 게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줄 몰랐다고요. 자식들도 저를 더 편하게 대한다고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보험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세 번째 후회는 연금 가입을 계속 미룬 결과입니다. 73세 정모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자영업을 하셨어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었지만 계속 미루셨습니다. 당장 장사하느라 바쁘고 매달 연금 보험료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셨거든요. 40대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가입해도 되지. 50대에는 애들 대학 보내느라 여유가 없다고 미루셨어요. 60대가 되니까 이제 가입해봤자 받을 돈도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결국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겨우 채우셨습니다. 지금 받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돈으로는 월세도 못 냅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하고 또 후회하셨어요. 40년 동안 꾸준히 냈으면 지금 100만 원 이상은 받았을 텐데 복리의 마법을 완전히 놓친 거죠. 반면에 70세강 모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30대 초반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냈어요. 힘들어도 절대 빠뜨리지 않으셨죠. 40대에는 개인연금도 추가로 가입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국민연금에서 90만 원, 개인연금에서 50만 원, 총 140만 원을 매달 받으세요.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힘들어도 꾸준히 낸 게 지금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다고요. 매달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연금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10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 후회는 부동산에만 몰빵한 선택입니다. 75세 조모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집에 쏟아부으셨어요. 50대에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를 하나 사셨죠. 그리고 60대 초반에 그 집을 팔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갈아타셨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를 거고 나중에 집 팔면 노후는 해결되겠지. 그래서 다른 준비는 전혀 안 하셨어요. 연금도 최소한만 넣으시고 예금도 거의 없으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집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집을 팔면 살 곳이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상태가 되신 겁니다. 매달 관리비, 재산세, 각종 공과금은 나가는데 수입은 없어요. 집에 묶인 돈은 몇 억인데 정작 쓸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죠. 할아버지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반면에 69세 한 모 할머니는 균형 잡힌 선택을 하셨어요. 할머니도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시지만 너무 큰 집은 안 사셨어요. 적당한 크기의 집을 사시고 나머지 돈은 연금과 예금으로 분산하셨죠. 지금 할머니는 작지만 편안한 집에서 살면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확보하고 계세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할머니의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이미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고요. 유동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 들어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집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집도 중요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도 필요해요. 다섯 번째 후회는 건강을 과신하다 맞은 현실입니다. 67세 윤모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건강하셨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병원도 안 가시고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할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보험 같은 건 필요 없어.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실손보험도 안 들으시고 암보험도 안 들으셨어요. 의료비 적금 같은 것도 따로 안 만드셨죠. 건강할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65세에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수술비, 항암치료비, 입원비, 약값까지 합치니까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쓰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어요. 할머니는 후회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보험이라도 들어놓을 걸. 의료비 적금이라도 만들어 놓을 걸. 반대로 72세 모 할아버지는 준비되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도 50대까지는 건강하셨어요. 하지만 55세부터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왜 건강한데 보험을 드냐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셨죠. 건강할 때 들어야 보험이지 아프고 나서는 못 든다고요. 실제로 할아버지도 70살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수술도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지금은 완치되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보험료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몇천만 원 날릴 뻔했다고요.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건강을 과신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픕니다.
건강할 때 보험 들고 의료비 준비하세요. 여섯 번째 후회는 퇴직금을 날려버린 순간입니다. 64세 김모 할아버지는 35년 동안 회사를 다니셨어요. 60세에 정년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치니까 1억 원이 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돈으로 뭔가 해보고 싶으셨어요. 친구가 치킨집 같이 하자고 꼬드겼고 할아버지는 솔깃하셨죠. 그래서 6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장사가 안 됐습니다. 2개월 더 버티다가 결국 가게를 접었어요. 투자한 6천만 원은 거의 날아갔고 남은 건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땅을 치고 후회하셨어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했어야 했는데 욕심 부리다가 노후 자금을 다 날렸다고요. 반면에 66세 이모 할머니는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할머니도 퇴직금으로 7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주변에서 이것저것 권유가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할머니는 안전하게 갔습니다. 3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시고 2천만 원은 국채에 투자하셨어요. 나머지 2천만 원은 개인연금에 추가 납입하셨죠. 수익률은 높지 않아요. 하지만 안전합니다. 할머니는 매달 이자와 연금으로 꾸준한 수입을 받고 계세요. 원금 손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거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도박하면 안 된다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요. 여러분, 퇴직금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돈을 잘못 쓰면 정말 끝입니다.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일곱 번째 후회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 못한 실수입니다. 82세 최모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70 정도에 죽을 거야. 그래서 70까지만 쓸 돈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연금도 70세까지만 받도록 설계하셨어요. 적금도 70세에 만기되도록 들으셨죠. 모든 재무 계획을 70세 기준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지금 82세예요. 예상보다 12년을 더 사신 거죠. 70세에 준비해둔 돈은 진작에 다 떨어졌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다고요. 반대로 78세 박모 할머니는 100세까지 계획하셨어요. 할머니도 우리 집안이 단명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준비하셨죠. 연금도 종신으로 받도록 설계하셨고 적금도 여러 개를 만기를 달리해서 들으셨어요. 의료비도 충분히 준비하셨고요. 지금 할머니는 78세인데 아직도 여유가 있으세요. 100세까지 살아도 걱정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장수 리스크를 고려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2부였습니다. 후회하는 7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준비를 미루다가, 자식한테 기대하다가, 연금을 안 들다가, 집에만 투자하다가, 건강을 과신하다가, 퇴직금을 날리다가, 장수를 예상 못하다가 실패한 거죠. 이런 실수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제3부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6가지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계부 습관입니다. 66세 정모 할머니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셨어요. 매달 연금 받으시는데 월말이 되면 항상 돈이 없어요. 뭘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가계부를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만 써보시라고 설득했죠. 할머니가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쓰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커피값만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간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자판기 커피를 사 드셨는데 이게 모이니까 그렇게 큰 돈이 된 거죠. 할머니는 즉시 커피를 집에서 끓여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달에 8만 원을 아끼게 되셨어요.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가계부의 힘이 이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아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71세 한 모 할아버지는 10년째 가계부를 쓰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모든 지출을 기록하십니다. 1,000원짜리 하나까지 다 적으세요. 할아버지의 가계부를 보면 고정비와 변동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월세, 공과금, 통신비 같은 고정비가 한 달에 50만 원, 식비, 교통비, 잡비 같은 변동비가 30만 원 정도예요. 할아버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출을 조절하십니다. 변동비가 예산을 넘으면 다음 달에 줄이세요. 반대로 남으면 그 돈을 저축하시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계부가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지 못했을 거라고요. 가계부가 인생의 나침반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당장 가계부를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에 가계부 앱을 깔으세요. 모든 지출을 기록하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소 생활비 계산과 확보 전략입니다. 69세 조모 할아버지는 막연하게 불안하셨어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안심이 될까? 얼마나 모아야 할까? 구체적인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의료비 10만 원. 이렇게 더하니까 한 달에 105만 원이 나왔어요. 1년이면 1260만 원이고 20년이면 2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한 거죠. 물론 연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겠죠. 할아버지는 이 숫자를 보고 나서 오히려 안심하셨어요. 막연하게 수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생각보다 적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반면에 74세 윤모 할머니는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필수 비용과 선택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죠. 필수 비용은 절대 줄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공과금 같은 거죠. 이게 한 달에 90만 원 정도예요. 선택 비용은 조절 가능한 것들입니다. 교재비, 취미생활비, 여행비 같은 거죠. 이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예요. 할머니는 필수 비용 90만 원은 무조건 확보하셨어요.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이 금액을 커버하시는 거죠. 선택 비용은 여유가 있을 때만 쓰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필수 비용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계산해 보세요. 한 달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요. 그리고 그 금액을 확보할 방법을 찾으세요.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연금 최대화 실전 방법입니다. 68세서 모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한 달에 40만 원밖에 못 받으세요.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안 내셔서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가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으러 가셨어요. 상담사가 할머니의 납입 기록을 확인하더니 추납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부족한 기간을 나중에 돈을 내고 채울 수 있다는 거죠. 할머니는 고민 끝에 1,000만 원을 추납하기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15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달 15만 원씩 더 받으면 7년이면 본전이에요. 그 이후로는 계속 이익이죠. 할머니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하세요. 반대로 65세 이모 할아버지는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58세에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을 상담받으셨어요. 상담사가 현재대로 가면 70세에 60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 가입으로 5년을 더 납부하셨어요. 둘째,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70세에 국민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40만 원, 총 120만 원을 받으세요. 계획대로 준비한 결과예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한테 상담받은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가서 상담 받아보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상담 예약 잡으세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무료 상담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번째 방법은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76세 김모 할아버지는 큰 집에 혼자 사십니다. 50평 아파트인데 부인도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서 혼자 덩그러니 계세요. 집값은 4억 원 정도 되는데 정작 생활비는 없어요. 매달 관리비만 30만 원씩 나가는데 수입은 국민연금 50만 원밖에 없어요. 집은 있는데 가난한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하우스 푸죠. 제가 할아버지한테 주택연금을 권해드렸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계속 그 집에서 사실 수 있고요. 할아버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4억짜리 집으로 매달 130만 원을 받으세요. 기존 국민연금 5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80만 원이에요. 할아버지는 이제 생활이 훨씬 나아지셨어요. 집도 지키면서 생활비도 확보하신 거죠. 할아버지는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후회하세요. 반면에 70세박모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5억짜리 집을 팔아서 2억짜리 작은 아파트를 사셨어요. 차액 3억 원이 생긴 거죠. 이 돈을 안전하게 예금에 넣으시니까 매달 이자로 80만 원 정도 받으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혼자 사는데 작은 집이면 충분하죠. 대신 매달 들어오는 이자 수입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집을 활용하세요. 주택연금도 좋고 축소 이주도 좋아요. 집에 묶인 돈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세요. 그게 진짜 자산 활용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의료비 비상금 마련 계획입니다. 72세 최모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큰 병 한 번 안 걸리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비로 300만 원이 나왔는데 할머니한테는 그 돈이 없었어요. 결국 대출을 받으셔야 했죠. 이자까지 갚느라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후회하셨어요. 의료비 비상금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반대로 75세정 모 할아버지는 준비되어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60세부터 의료비 계좌를 따로 운영하세요. 매달 10만 원씩만 넣으셨어요. 15년 동안 모으니까 1,800만 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서 2천만 원 넘게 모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이 돈을 절대 안 건드리세요. 오직 의료비로만 쓰겠다고 정해 놓으신 거죠. 실제로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돈으로 당당하게 치료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요. 건강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아플 때 정말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의료비 비상금을 만드세요. 최소 5천만 원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모으기 어려우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적립하세요. 10만 원씩만 10년 모아도 1,200만 원입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방법은 과감한 지출 다이어트입니다. 70세 한모 할아버지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친구들 만나면 항상 계산을 하시려고 하고 좋은 옷 입으시려고 하고 비싼 차도 유지하시려고 해요. 문제는 수입이 그걸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연금 80만 원으로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빚까지 지게 되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하세요? 차가 꼭 필요하세요? 비싼 옷이 꼭 필요하세요? 할아버지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사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체면을 지키려다가 빚까지 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73세 윤모 할머니는 검소하게 사십니다. 할머니는 명품도 안 사시고 비싼 외식도 안 하세요.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다. 주변에서 너무 아낀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세요. 할머니는 검소한 생활 덕분에 매달 3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진짜 자존심은 돈으로 지키는 거라고요. 거칠애 때문에 빚지고 사는 것보다 검소하지만 빚 없이 사는 게 훨씬 자랑스럽다고요. 여러분,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끊으세요. 체면 때문에 돈 쓰지 마세요. 진짜 필요한 것만 쓰세요. 고정비를 줄이고 허영을 버리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노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후 준비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죠. 제1부에서는 돈 없는 노후의 6가지 현실을 보여드렸어요. 병원비 문제, 자녀 의존 문제, 식생활 문제, 주거 환경 문제, 사회적 고립 문제, 그리고 장래비 문제까지요.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들이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후회하는 7가지 이유를 분석했어요. 준비를 미루고 자식한테 기대하고 연금을 안 들고 집에만 투자하고 건강을 과신하고 퇴직금을 날리고 장수를 예상 못한 것들이었죠. 이런 실수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3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6가지 준비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가계부 쓰기, 최소 생활비 계산하기, 연금 최대화하기, 집 활용하기, 의료비 비상금 마련하기, 그리고 지출 다이어트하기였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시작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도 자식도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가계부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둘째, 이번 주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한 달 안에 최소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종이에 직접 써보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세요. 넷째, 불필요한 지출 한 가지를 오늘 당장 끊으세요. 담배든 술이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든 뭐든 한 가지만 끊어보세요. 다섯째,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공유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준비된 노후는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73세 박모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웃 방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박 씨의 방을 정리하던 관리인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 씨는 넓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때 박 씨는 강남의 7억 원짜리 아파트 주인이었습니다. 어떻게 7억 아파트 주인이 고시원에서 굶어 죽게 됐을까요? 박 씨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자녀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전형적인 중산층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 씨에게는 5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가 박 씨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저는 박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3%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가난한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원래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월급 받으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집도 있었고 예금도 있었고 자녀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이나 60대에 무언가 하나가 잘못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괜찮아. 집도 있고 연금도 받고 자식들도 잘 크고 있잖아. 박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6년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중산층 노인을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만드는 5가지 위기가 무엇인지. 둘째,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셋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넷째, 이미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섯째,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투자 실패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빠르게 중산층을 무너뜨립니다. 60세에 퇴직하신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35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집을 팔아서 6억을 더 만들었습니다. 총 8억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더 사면 되겠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중개사가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갭 투자 아세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4억이면 사장님은 2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6억짜리 아파트 3채를 살 수 있어요. 1년만 있으면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그럼 8억이 15억이 되는 거예요. 김 씨는 혹했습니다. 8억으로 3채를 샀습니다. 한 채당 6억, 총 18억 어치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총 10억이었습니다. 김 씨가 넣은 돈은 8억이었습니다. 첫 1년은 좋았습니다. 아파트 값이 실제로 올랐습니다. 6억이 7억이 됐습니다. 세 채 합쳐서 21억이 됐습니다. 김 씨는 기뻤습니다. 1년 만에 3억을 벌었네. 하지만 2년째 되던 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꿨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억이 6억 5천으로, 6억으로 5억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한 채당 4억씩 총 12억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처음 넣은 8억은 이미 다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빨리 팔리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팔려니 값을 깎아줘야 했습니다. 5억 5천에 내놓았던 걸 5억에 팔았습니다. 세 채 합쳐서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에서 전세 보증금 12억을 돌려주니 3억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넣은 돈이 8억이었는데 돌아온 건 3억이었습니다. 5억을 잃은 겁니다. 2년 만에 김 씨의 재산이 8억에서 3억으로 줄었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억이라도 남았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식입니다. 65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면서 3억 5천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회사 정리 대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은행 예금만 하기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3% 이자로는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주식을 좀 해볼까? 친구가 추천했습니다. 요즘 반도체주가 좋더라. 나는 작년에 5천만 원 벌었어. 이 씨는 1억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형주만 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HYNIX 같은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1억이 1억 2천이 됐습니다. 이거 괜찮네? 자신감이 생긴 이 씨는 1억을 더 넣었습니다. 총 2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신용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를 200까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으로 4억 4천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했습니다. 4억 4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한 달 후 4억 4천이 5억이 됐습니다. 6천만 원을 번 겁니다. 이 씨는 흥분했습니다. 1년이면 7억은 벌겠는데? 하지만 다음 달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5억이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억이 날아갔습니다.
이 씨는 당황했지만 금방 회복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4억이 3억 5천이 되고 3억이 됐습니다.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담보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강제 청산됩니다. 이 씨는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을 다 넣은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속 떨어져서 결국 강제로 팔렸습니다. 3억짜리 주식이 2억 5천에 팔렸습니다. 여기서 빌린 돈 2억 2천을 갚으니 3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 씨가 처음 넣은 돈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돌아온 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2천을 잃은 겁니다. 6개월 만에 91%를 날린 겁니다. 코인은 더 무섭습니다. 최모 씨,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아들한테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비트코인 아세요? 제 친구는 5천만 원 넣어서 1억 만들었대요. 최 씨는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50대도 쉽게 따라하는 코인 투자, 한 달 만에 3천만 원 수익, 이런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아닌가?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300만 원이 됐습니다. 300만 원을 번 겁니다. 최 씨는 신이 났습니다. 3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한 달 후 4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 레버리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돈의 10배, 100배까지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 씨는 10배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6천만 원으로 6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틀 후 코인이 10% 올랐습니다. 6억이 6억 6천이 됐습니다. 6천만 원을 이틀 만에 번 겁니다. 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돈을 버는 거구나.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코인이 폭락했습니다. 20%가 떨어졌습니다. 레버리지가 10배니까 손실도 10배였습니다. 6천만 원이 한순간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강제로 청산됐습니다. 최 씨 계좌는 텅 비었습니다. 거기에 빚까지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최 씨가 넣은 돈 4천만 원은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빚 3천만 원까지 생긴 겁니다.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투자 실패가 왜 무서운가 하면 돈만 잃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가족 관계가 나빠집니다. 숨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들키면 싸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한 번 실패하면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대박 나면 다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돈까지 다 넣습니다. 그러다가 전 재산을 날립니다. 투자 실패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에서 2년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1년도 안 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보다 더 억울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입니다. 70일 세강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후 2시쯤 강 씨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으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입니다. 검사님이요? 무슨 일이시죠? 강 씨는 놀랐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물론 어르신이 직접 하신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 어르신 주민번호를 도용한 거죠.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르신 재산이 모두 압류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바로 어르신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호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거기로 송금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드립니다. 강 씨는 믿었습니다. 검사라고 했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예금 6천만 원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처리하셨습니다. 2주일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안 왔습니다. 강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6천만 원은 이미 인출돼서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강 씨의 6천만 원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강 씨 혼자 10년 동안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진화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칭하는 겁니다. 68세 박 모 씨에게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새 번호야. 이 번호로 연락해. 박 씨는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거래처 대금을 오늘까지 쳐야 하는데 은행 업무가 안 돼. 3천만 원만 급하게 보내줄 수 있어? 목소리가 아들 같았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목소리를 복제한 거였습니다. 박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진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너 아까 돈 보냈잖아. 네? 무슨 돈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투자 사기는 더 교묘합니다. 66세 윤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무슨 투자인데? 해외 부동산 펀드입니다. 베트남 땅에 투자하는 건데 1년에 12% 이자를 줍니다. 원금도 보장되고요. 제가 지난해에 5천만 원 넣었는데 600만 원 이자 받았어요. 윤 씨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은행보다 4배나 높네? 네, 지금 가입하시면 조기 가입 혜택으로 첫 3개월은 15% 줍니다. 저희 모임에서 10명 정도 투자했는데 다들 만족하고 있어요. 윤 씨는 설명회에 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였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그럴싸하게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땅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계약서도 보여줬습니다. 윤 씨는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석 달은 정말로 이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62만 5천 원씩 받았습니다. 윤 씨는 기뻤습니다. 이거 괜찮네? 친구한테도 추천했습니다. 석 달 후 윤 씨는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총 1억이 됐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돈을 더 넣었습니다. 회사는 더 큰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더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전화가 안 됐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폰지 사기판지 스킴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이자를 준 겁니다. 충분히 돈이 모이자 사라진 거였습니다. 윤 씨의 1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300명, 피해액이 200억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회사 대표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돈은 이미 다 빼돌려진 후였습니다. 왜 노인들이 사기의 타겟이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잘 못 다룹니다. 그래서 사기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검색을 해보면 바로 사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검색하는 법을 모릅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습니다.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말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아들이 사고 났대,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 이런 말을 들으면 확인도 안 하고 보냅니다. 자녀가 위급하다는데 어떻게 의심합니까? 넷째, 돈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을 찾습니다. 은행 이자 3%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10%, 15%라는 말에 혹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범인을 잡기 어렵습니다. 잡아도 이미 돈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사기를 당하면 2번 당하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이 피해자 명단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 속았으니 또 속을 거야. 실제로 2차 피해가 많습니다. 사기 피해 복구해드립니다 하면서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기로 재산을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투자 실패는 그나마 일부라도 남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전액을 잃습니다.
70세에 전 재산을 잃으면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빈곤으로 가는 직행 티켓입니다. 하지만 사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세 번째 위기, 자녀 보증과 가족의 배신입니다. 72세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38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이요. 제과점 프랜차이즈를 하려고요. 요즘 잘 된대요. 1년이면 본점 뽑고 2년이면 돈 벌 수 있대요. 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게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보증을 섰습니다. 처음 6개월은 잘 됐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매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손님도 많고 매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안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잘 안 받았습니다. 불안했지만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 6개월쯤 됐을 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모 씨님, 보증 서신 대출 연체가 3개월 됐습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3억 2천만 원을 7일 이내에 상환하셔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 씨는 놀라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이 안 됐어요. 가게 문 닫았어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하니? 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보증을 선 건데 내가 갚아야지. 왜 내가 갚아? 아버지, 저 진짜 돈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정 씨가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에게 3억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정 씨가 살던 집이 4억 5천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 3억 2천을 갚으니 1억 3천이 남았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정 씨는 집을 잃었습니다. 1억 3천으로 작은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국민연금 9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월세 30만 원을 내면 60만 원이 남습니다.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72세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구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빠듯합니다. 정 씨는 후회합니다. 왜 보증을 섰을까? 그때 아들한테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노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 때문에 무너진 집도 있습니다. 68세 한 모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대출을 받으려는데요. 신용이 좀 부족해서요. 연대보증을 서주시면 안 될까요? 한 씨는 딸이 불쌍했습니다. 신혼인데 전세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내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억 5천만 원 대출이었습니다. 3년은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딸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당시 집값이 떨어져서 2억에 팔렸습니다. 대출 2억 5천을 갚으려니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사위는 책임을 안 졌습니다. 저는 이혼했으니 상관없어요. 연대보증인이 갚으세요. 결국 한 씨가 5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예금을 깨서 냈습니다. 노후 자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자 교육비 때문에 무너진 집입니다. 75세 송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애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대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요. 4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2년 안에 꼭 갚을게요. 송 씨는 손자가 귀여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돈 때문에 못 가면 안 되지. 4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딸은 차용증 쓸게요 하면서 종이에 끄적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안 갚았습니다.
송 씨가 말했습니다. 돈 좀 갚아라.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안 갚았습니다. 송 씨가 화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빌린 거예요? 주신 거 아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돈 아니에요? 송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차용증을 들고 법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소송에도 이기기 힘듭니다. 송 씨는 4천만 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설마 날 속이겠어? 우리 딸이 안 갚을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호구로 봅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가 상속받을 돈이잖아. 미리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책임을 떠넘깁니다. 큰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작은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형이 해결하세요. 작은딸이 문제를 일으키면 큰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몰라요. 여동생 문제예요. 부모는 중간에서 혼자 짊어집니다. 자식들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 재산을 날립니다. 더 심한 건 노인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통장을 관리한다며 빼앗습니다. 부모 몰래 돈을 뺏어 씁니다.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바꿉니다. 부모가 알게 되면 치매 걸렸다며 성년후견인을 신청합니다. 보증 문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보증을 서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70대에 2, 3억 빚을 지면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빚까지 갚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 파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산해도 남은 인생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도 깨집니다. 자녀를 믿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명절에도 자식 얼굴 보기 싫습니다. 손주도 보기 싫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네 번째 위기, 의료비 파산입니다. 67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화장실에서 피를 봤습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놀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장암입니다. 3기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김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장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250만 원만 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12차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12번이면 3,6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인데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추가였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비급여 약을 써야 하나? 의사가 말했습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효과는 떨어집니다. 재발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국 비급여 약을 썼습니다. 6개월 항암 치료에 총 9,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입원비, 식대, 간병비까지 합치면 1억을 넘었습니다. 김 씨는 예금을 깼습니다. 1억 5천만 원 있던 예금이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치료했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 됐습니다. 다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1억이 들었습니다. 남은 예금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김 씨가 살던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2억 5천으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살았습니다. 암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집도 없고 예금도 없고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70세가 된 김 씨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습니다. 암투병으로 몸이 안 좋은데도 일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더 무섭습니다. 72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오른쪽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활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1,50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도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계속 재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간병비 포함해서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씨 아내 혼자서는 간병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도 68세였습니다. 허리도 안 좋았습니다.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하루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국민연금 합쳐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300만 원을 내려면 1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예금에서 매달 150만 원씩 빼야 했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예금 9천만 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3억짜리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2억으로 계속 치료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요양병원비를 냅니다. 아내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삽니다. 월세 3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6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월세 내고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남편을 주에 한 번 찾아갑니다. 교통비가 아까워서 자주 못 갑니다. 치매는 가장 오래 가고 돈이 많이 듭니다. 77세 박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 아내가 75세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였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집에서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나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박 씨를 못 알아봤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썼습니다. 하루 1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 국민연금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180만 원은 예금에서 빼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니 집에서도 간병이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배회하고 소리 지르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예금 6천만 원에서 보증금을 냈습니다. 남은 돈 3천만 원으로는 12개월밖에 못 버텼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4억짜리 집을 팔아서 전세 2억에 월세 50만 원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돈 2억으로 요양원비를 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니 80개월이면 다 떨어졌습니다. 6년 8개월이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84살이 됐습니다. 아내는 82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요양원에서 국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박 씨는 작은 고시원에서 삽니다. 월 40만 원입니다. 의료비 파산이 무서운 이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얼마나 들지도 모릅니다. 2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신약, 특수치료, 간병비, 요양병원비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 번 중증 질환에 걸리면 1억에서 2억이 듭니다. 10년 투병하면 3억에서 5억이 듭니다.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집을 팔아서 치료합니다. 치료가 끝나면 집이 없습니다.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70대, 80대의 월세를 살면서 병원비를 내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재산도 잃습니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가는 가장 흔한 경로가 바로 질병입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집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 전세 사기와 임대 사기입니다. 70세 최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30년을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5억에 팔렸습니다. 나이도 많고 혼자 사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서 빌라를 소개했습니다. 사장님, 이 빌라 좋습니다. 새 건물이고 역세권이고 전세 2억이면 됩니다. 최 씨는 집을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네, 이 동네에서 빌라를 여러 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이 보증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집값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 2억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갭이 2억 5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계약했습니다. 2억을 송금했습니다. 이사했습니다. 남은 돈 3억은 은행 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겠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최 씨는 계속 살고 싶어서 재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전화가 안 됐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주인 연락처 좀 주세요. 부동산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집주인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요? 빚이 많대요. 그 빌라가 지금 경매 넘어갔어요. 최 씨는 놀랐습니다. 경매요? 그럼 제 전세금은요?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저당이 잔뜩 잡혀 있었습니다. 총 4억 원어치였습니다. 집값이 4억 5천인데 근저당이 4억이었습니다. 남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최 씨 전세금 2억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전세금이 6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4억 5천에 낙찰됐습니다. 근저당을 먼저 갚으니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6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최 씨는 5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억을 넣었는데 1,600만 원만 돌려받은 겁니다. 1억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남은 돈은 예금 3억과 돌려받은 1,600만 원, 합쳐서 3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전세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전세 1억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70세의 최 씨는 집을 2번 옮겼습니다. 5억에서 시작해서 2억 1,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게다가 월세 30만 원씩 나갑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에서 월세 내면 70만 원이 남습니다. 빠듯합니다. 역전세난도 무섭습니다. 68세 강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3억이었습니다. 1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사 가려고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요. 전세금을 못 돌려드릴 것 같아요. 네.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만기에 돌려주기로. 알아요. 근데 진짜 돈이 없어요. 제가 이 집 살 때 4억 5천에 샀거든요. 지금은 4억도 안 돼요.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을 마련해서 드릴게요. 집주인은 울상이었습니다. 강 씨는 기다렸습니다. 석 달, 6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조금만 더를 반복했습니다.
강 씨는 그 사이 다른 집을 못 구했습니다. 전세금이 없으니까요. 결국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집이 3억 8천에 낙찰됐습니다. 근저당을 갚으니 3억이 남았습니다. 강 씨는 3억을 돌려받았습니다. 처음에 넣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강 씨는 고통받았습니다. 스트레스로 병이 났습니다. 불면증,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썼습니다. 결국 돌려받은 건 3억이지만 실제로는 1,200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전세 사기나 역전세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소송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주인이 파산하면 끝입니다. 70대의 집을 잃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자녀 집에 얹혀 살 수도 있지만 자녀들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결국 고시원이나 쪽방촌으로 갑니다. 고시원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화장실, 샤워실이 공용입니다. 방이 3평도 안 됩니다. 70대, 80대 노인이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쪽방촌은 더 열악합니다. 월 30만 원 정도입니다. 1평 남짓한 방입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씁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집이 없는 노인의 마지막은 노숙입니다.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70대, 80대 노인들입니다. 한때는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세 사기로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서 결국 거리로 나온 겁니다. 중산층에서 노숙자까지 그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위기들이 한 번에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번째, 복합 위기와 연쇄 붕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기, 투자 실패, 사기, 자녀 보증, 의료비, 전세 사기, 이것들이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릅니다.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69세 송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1억을 넣었습니다. 6개월 만에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6개월 병원비가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주식 손실 5천만 원에 병원비 2천만 원, 합쳐서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송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3개월 후에 갚을게요. 송 씨는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돈을 안 갚았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송 씨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통장에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보증금 1억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돈을 못 준다고 했습니다. 역전세난이었습니다. 송 씨는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증금은 못 받았습니다. 송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몸도 불편했습니다.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월 45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에서 월세 내면 35만 원이 남았습니다. 1년 후 고시원비를 못 냈습니다. 나와야 했습니다.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남는 돈 5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72세가 된 송 씨는 쪽방에서 혼자 삽니다. 반신마비로 불편하지만 병원도 못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하루 이끼를 먹습니다. 아침은 굶습니다.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을 먹습니다. 저녁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삽니다. 송 씨는 후회합니다. 주식만 안 했어도, 아들한테 돈만 안 빌려줬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9세에 1억이 있던 중산층이 3년 만에 쪽방촌 빈민이 됐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윤모 씨입니다. 윤 씨는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밥을 안 먹었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윤 씨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서 살았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석 개월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사기로 5천만 원 잃고 병원비로 2천만 원 쓰고 남은 돈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퇴원 후에도 윤 씨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됐습니다. 그때 또 사기꾼이 접근했습니다. 사기 피해 복구해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가 돈 찾아드릴 수 있어요. 윤 씨는 또 속았습니다. 성금으로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역시 사기였습니다. 윤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마저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당뇨병이 왔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안 했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이 1년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삽니다. 시력도 없고 투석도 받아야 하고 우울증도 있습니다. 72세의 삶이 지옥이 됐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릅니다. 악순환입니다. 투자 실패, 스트레스, 건강 악화, 의료비 폭탄, 더 큰 빈곤. 사기 피해 충격, 우울증, 사회적 고립, 또 다른 사기. 자녀 보증, 빚집, 매각, 전세 사기, 노숙.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지켜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못 받습니다. 자녀가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 부모는 기초수급을 못 받습니다. 아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들도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바쁩니다. 부모까지 부양할 여력이 없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일회성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는 끝입니다.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일주일에 석 1 하루 3시간 일하고 30만 원 받습니다. 이걸로 월세도 못 냅니다. 국가 안전망이 구멍투성이입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지 못합니다. 빈곤층이 된 후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노인들은 혼자 버텨야 합니다. 가족도 국가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존엄한 노년은 사치가 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7번째, 예방과 대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무너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투자 실패를 예방하는 4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철칙 첫째, 빚내서 투자 절대 금지입니다. 은행 대출, 신용거래, 레버리지, 이 모든 게 금지입니다. 있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빚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철칙 둘째, 전 재산의 10% 이내로만 투자합니다.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만 투자합니다. 1,000만 원 다 잃어도 9천만 원은 남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철칙 셋째, 이해 못하면 투자 금지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추천해도 안 됩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한 것만 투자합니다. 철칙 넷째, 원금 보장이 우선입니다. 높은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은행 예금, 국채, 이런 안전한 곳에 먼저 넣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4가지 룰이 있습니다. 의심의 룰, 먼저 전화 온 것은 모두 의심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누가 전화해도 일단 의심합니다. 진짜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확인의 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재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준 전화번호로 걸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공식 번호를 찾아서 겁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 시간의 룰, 지금 당장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검찰, 경찰은 급하게 안 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을 줍니다. 당장 하라고 재촉하면 사기입니다. 금전의 룰,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즉시 끊습니다. 계좌로 입금하세요. 현금을 준비하세요. 이런 말 나오면 바로 끊습니다. 대화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자녀 보증을 거절하는 법도 있습니다. 첫째,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볼게,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면 자녀가 계속 설득합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 노후가 우선이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네가 중요하지만 나도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보증을 서서 빚을 지면 나중에 내가 나를 부양해야 한다. 그게 너한테 더 부담 아니겠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셋째, 보증 대신 소액 증여를 제한합니다. 보증은 못 서지만 500만 원은 줄 수 있어. 이건 갚지 않아도 돼. 그냥 주는 거야. 대신 보증은 못 써. 이렇게 하면 자녀도 이해합니다. 넷째, 전문가 상담을 권유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판단이 안 서네. 같이 재무상담사한테 가보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봐주면 자녀도 납득합니다. 의료비를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실손보험은 필수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좀 비싸도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한 번 아프면 실손보험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아껴줍니다. 둘째, 간병보험도 검토하십시오. 요즘 간병비가 정말 비쌉니다. 간병보험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운동하십시오. 일주일에 석 번, 하루 30분만 걸으십시오. 식단 관리하십시오. 짜게 먹지 마십시오. 정기 검진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게 듭니다. 넷째, 의료비 적금을 따로 만드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따로 모으십시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게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전세보다 월세를 고려하십시오. 보증금을 적게 넣고 월세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 대신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보증금 위험이 줄어듭니다. 둘째, 전세금을 예금으로 두고 월세를 냅니다. 전세 2억 대신 2억을 은행에 넣고 이자로 월세를 냅니다. 2억을 3% 예금에 넣으면 1년에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이자가 나옵니다. 이걸로 월세를 내는 겁니다. 원금 2억은 안전합니다. 셋째,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집값에서 근저당을 빼고도 내 전세금을 커버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을 팝니다. 가입하면 전세 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전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성년후 견제도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재산 관리를 못합니다. 그 전에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면 안전합니다. 둘째,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공증을 받아서 정식으로 만드십시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해두면 자녀들 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신탁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은행에 재산을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큰 돈을 쓸 수 없으니 안전합니다. 넷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을 정해서 재산을 같이 관리하게 합니다. 혼자 결정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통장 잔고, 투자 상황, 빚, 이런 걸 다 적어보십시오.
숫자로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6개월마다 가족회의를 하십시오. 자녀들과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재산 상황, 건강 상황, 걱정거리를 공유하십시오. 가족이 알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재무 상담사한테 자산 점검을 받으십시오.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이미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기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번째, 이미 위기에 처했다면 회복의 길입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나 빚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첫 단계, 정확한 상황 파악입니다. 자산 목록을 만드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예금이 얼마, 투자금이 얼마, 집이 얼마 이렇게 다 적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채 현황도 파악하십시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빚, 개인 빚 다 적으십시오. 이자가 얼마인지도 적으십시오.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봐야 합니다. 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십시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적자인지 흑자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 출혈을 멈춰야 합니다. 추가 손실을 막으십시오. 투자에서 손실이 나고 있다면 당장 정리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 파는 게 더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새로운 지출을 멈추십시오. 불필요한 소비를 끊으십시오. 외식, 쇼핑, 여행 다 미루십시오. 지금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단계,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무 상담사를 찾아가십시오. 은행이나 증권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빚이 많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십시오. 전화번호는 1600-5500입니다.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빚 정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법률 문제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십시오. 전화번호는 132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혼자 끙끙 앓으면 더 나빠집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여보, 나 사실 투자하다가 손실이 났어. 지금 이 정도야. 투명하게 말하십시오. 숫자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가족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해해 줄 겁니다. 가족은 여러분 편입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여러 머리가 한 머리보다 낫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빚을 정리하십시오. 고금리 빚부터 갚으십시오. 이자가 높은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캐피탈 대출 이런 게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이걸 먼저 갚아야 합니다. 저금리 빚으로 갈아타십시오. 은행에 가서 대환 대출을 알아보십시오. 이자가 높은 빚을 이자가 낮은 빚으로 바꾸는 겁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재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를 탕감받고 5년간 나눠서 갚는 겁니다. 파산은 빚 전체를 탕감받는 대신 재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어느 게 나은지 결정하십시오. 여섯 번째 단계, 최소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십시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도 신청하십시오.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십시오.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십시오.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십시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기초연금을 받으십시오.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33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무료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십시오. 전기세, 가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을 받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나